그렇기 때문에 대법관까지 하셨고요. 모두 발언 10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사회의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법의 정치화는 저는 이미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 모두 공격을 받고 있다면, 여야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사법의 정치화는 이미 진행됐다. 30년 넘게 법관으로 근무하셨죠. 네. 언제부터 이 법원의 정치화가 국민들께 크게 문제가 되고 이것이 국민들께 큰 우려가 되면서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이제 무슨 중요 정치 사건이나 뭐 영장 사건에 있어서 특정 연구회 소속의 법관인지를 그게 영향을 미치든 안 미치든 국민들께서 그렇게 우려하면서 보게 된 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라고? 정확한 시점.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부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법농단 이후에. 그런데 법원 행정처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죠? 2024년 그 2월 이전 2년 7개월 했으니까 2022년. 2021년 5월 8일부터 네. 하셨습니다. 네. 2년 7개월이면 보통 통상 1년 6개월에서 2년 하시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실에 대법관을 하셨고요. 네. 저는 그래도 후보자는 적어도 대법관 그리고 길게 2년 6개월 넘게 법원 행정처장으로 근무하시면서 법원의 정치화, 사법의 정치화를 막지 못한, 그것이 심화되는 데 있어서 법원 행정처장으로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 시점에 우리 야당 의원들이 여러 우려를 표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구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뭐 구조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동의를 하셨습니다. 예, 구성 원리가. 구성 원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3명,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다수당에서 나왔다면 적어도 2명, 그러면 5명을 대통령이 사실상 지명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성상 그렇게 될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도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적어도 1명만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이 된다면 결국 6명을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헌 사건에서 대통령에게 영향력이 미칠 수 있고, 또 위헌 사건에 있어서 위헌을 막고자 한다면 또 대통령의 권한이 미칠 수 있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 원리를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맡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 위원님, 제가 서면질에서 답변 드렸다시피 재판소원의 도입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법원도 사실상 사심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재심에 의해서 재판을 바로잡을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결의 핵심은 기판력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사법의 안정이 작동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결국은 재심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들을 무시하고 결국은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맡긴다면 저는 결국은 사법의 정치화는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외적으로 재판소원 인정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정우영 결정과 관련해서. 그런데 법에 대한 해석 권한은 기본적으로 법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에서 예정하지 않고 있던 독창적인 결정 주문 한정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내면서 그것이 대법원에 의해서 법원의 법률 해석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원 결정과 다른 판결 결론을 내기 시작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자존심 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판결에 대해서 재판소원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에 예정하지 않고 있던 한정위원이라는 독창적인 주문을 만들어내면서 생긴 것이고요. 지금 한정위원 결정을 거의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사건을 가지고 헌법재판소도 이미 재판소원을 인정한 적이 있다라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관이 몇 명입니까?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분. 14명입니다. 그럼 30명으로 증원이 되게 되면 16명을 더 증원하게 되지요.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5년 안에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게 되면 적어도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몇 명이 되냐면 16명이 됩니다. 그러면 14대 16이 됩니다. 대법관의 증언이 필요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대법관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몇 명으로 늘릴지 그리고 그 늘리는 시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더 지금 정치화의 길로 갈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더 소외될 것이고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지금 재판소원의 문제,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개헌의 문제,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한 재판 중지 문제, 그리고 대법관 증언 문제, 그리고 사면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로 향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법관 증언 30명, 뭐 100명 증언에 대한 안도 있습니다만은 이 30명 증언을 지금 법안까지 발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지막 질문에 대해만 답변해야 되는 거죠. 대법관 수의 증언에 대해서는 저는 그 법원에 있으면서 특히 법원 행정처장으로 있으면서 생각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 신급제도를 재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새로운 정책을 생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최초 접하는 1심에 대한 뭔가 좀 더 근본적인 1심 법원의 뭐 양적인 확대랄까, 뭐 질적인 뭐 확장이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구조로 피라미드 구조로 신급 구조를 설계해야 된다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대법관 수도 그런 식의 논의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 것이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김명수 대법원장님 계실 때도 저희들이 대법관 수에 대해서는 많이 위원회에서 제시했던 것들도 4명 증전해서 2개 재판부 하는 것처럼 뭐 그 정도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된다는 정도 말씀드리고 위원님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헌재의 이제 구성 원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려 같은 거는 귀담아 듣고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37년 동안은 헌법재판소가 그런 임명권자로부터 임명된 이후에는 임명권자로부터의 의사에 자유롭게 해서 한 분 한 분들이 재판관들께서 쌓아온 37년의 역사를 통해서 크게 보자면 헌법재판소가 뭐 정치적 판결에 치중했다기보다는 임명 이후에 헌법 해석의 전문 기관으로서의 나름의 실력이랄까 신뢰를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